과연 파리 생제르맹은 뮌헨의 2020년처럼 전설적인 6관왕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역사를 쓴다면 뮌헨의 6관왕보다 훨씬 위대한 시즌을 보낸 것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한 시즌만큼은 세계 랭킹 1위급의 파리 생제르맹, 리그 우승, 프랑스 자국대회들 우승, 그리고 프랑스 클럽 팀에서 최초로 이뤄낸 챔피언스 리그 우승, 남은 우승은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유로파 리그 우승팀과 겨루는 슈퍼컵이 8월 13일에 단판 승부로 열리게 되는데 그 상대가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난 시즌 챔스 우승했던 레알 마드리드가 아탈란타에게 패배했듯이 결과를 단정 지을 순 없겠죠. 그 전에 이제 FIFA 클럽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해야 하는데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예전보다 100배 어렵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대륙에서 챔피언들만 나와서 6개 팀이 겨뤄서 우승이 정해졌는데 올 시즌부터 FIFA가 대대적인 개편으로 국가대항 월드컵과 비슷한 대회로 탈바꿈했고 챔피언스 리그에 버금가는 우승 상금을 걸어버리면서 B클럽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리버풀, 뉴캐슬이 거절한 것이 아쉽지만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호날두의 팀, 메시의 팀, 그리고 울산 현대까지 아무튼 유럽 최강 팀들도 참여하게 된 이 대회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 유력해 있지만 슈퍼컵은 안 되더라도 이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 트로피를 들 수도 있습니다. 대회 전에는 결별설이 유력했던 만큼 이강인이 참여하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첫 경기에서 후반전에 투입되더니 페널티킥 골을 넣으면서 클럽 월드컵 최초로 한국인 골이 이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4대0으로 대파시키면서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죠. 엔리케 감독은 이 대회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덴벨레가 부상으로 빠진 것 외에는 최정예 선수들로 출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혹시나 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선발 카드로 쓸까? 이 대회는 4일 휴식하면서 결승까지 가려면 체력적으로 매우 버겁기 때문에 선수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 주전 선수들은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해서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슈퍼컵에서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파리 생제르맹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경기를 치러야 하죠. 아무튼 그래서 공격 진영에서 변화도 필요하고 미드필드 라인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강인은 벤치 자원이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하키미, 베랄두, 파초, 루카스, 자이레메리, 비티냐, 마율루, 두에, 하무스, 흐비차가 출격했습니다. 포지션별 변화를 준 건 맞는데 이강인에게 자리는 주어지지 않네요.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할 팀은 보타포구라는 처음 들어본 팀입니다. 알아보니까 브라질 리그에서 1위를 했던 팀이더라고요. 4년 동안 쌓아놓은 포인트도 높았던 팀이고 이 팀은 시애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니까 의외로 이 경기 보타포구의 홈경기 같았습니다. LA 지역에서 경기하다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 브라질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열정적이었고 대회가 망했다는 말이 많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치른 이 두 곳의 두 경기는 평균 8만 명이 육박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프랑스와 브라질의 대결과도 같은 경기인데요. 경기 초반 예상대로 파리가 몰아붙였는데 결정적인 기회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의 개인기가 가장 눈에 띄네요. 파리는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득점과는 점점 멀어지는 파리 생제르맹, 네베스와 파비앙 루이스가 빠진 틈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흐비차가 과욕을 부리면서 흐름을 계속 끊었습니다. 1차전에서 4골이 나왔는데 본인의 득점이 없어서일까요? 일방적인 공격을 진행하다가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해버리는 파리였습니다. 파리의 수비수 2명에 보타포구 선수는 1명이었는데 이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제주스에게 실점을 하고 맙니다. 툭 슈팅했는데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이 돼버리네요. 기대 득점이 0.13이었는데 골이 된 겁니다. 이강인은 절대 낄 수 없는 수비 라인에 주전들을 뺀 것이 요인이었습니다. 전반전 0대1로 밀린 파리 생제르맹, 어차피 조별리그라서
큰 불안함은 아니지만 현재 대회 이변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반 점유율은 일방적인 8대 6박, 패스 성공률은 90%였지만 파리답지 못하게 슈팅은 5개밖에 하지 못했고 그 중에 유효 슈팅도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후반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같죠? 우선 후반 시작할 때는 특단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후반 초반에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골 찬스가 있었는데 골대 바로 앞에 헤딩슛이 골키퍼에 맞고 나오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압도하고는 있지만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후반 10분에 한 번에 4명을 이제 교체 투입시킵니다. 왼쪽 풀백 멘데스, 미드필더 주전 파비앙 루이스, 네베스, 공격수 바루콜라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건 이제 이강인 한 명인데 남은 한 명은 안 바꾸네요. 경기는 더욱 일방적인 공격으로 흘러가면서 한 번씩 역습을 허용했는데 보타포그가 교묘하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약올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데요. 만약 두 경기에서 세 팀이 모두 2승을 거둔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불안하게 되죠. 이 B조는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6강에 진출할 줄 알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변을 만들어준 골이 돼버리는 거죠. 70분까지도 파리는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과부하의 결과가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종료 10분을 남기고 이강인을 두에와 교체했습니다. 확실히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공격수로 여기는 것 같죠. 0대1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투입을 한 겁니다. 전력 외로 분류해놓고선 이건 쩌리 취급도 아니고. 파리 생제르맹은 3차전에서 가장 약체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한 골 넣고 무승부만 만들어도 지금 편안하게 3차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치열해지면서 보타포그 벤치 선수들도 경기장에 막 나와가지고 응원을 하면서 무슨 결승전을 방불케 했는데요.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30초를 남기고 이강인이 박스 안에서 힐킥으로 슈팅을 한 것이 선방에 막히면서 결국 파리는 최종 골을 넣지 못하고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보타포그는 이 경기 승리로 100억에 가까운 돈을 벌어서일까요? 아니면 파리를 이겼기 때문일까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증명되네요. 한편으로는 파리의 패배가 쌤통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2차전까지 선수 소모가 컸기 때문에 3차전에 이강인이 선발 출전할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클럽 월드컵 다른 경기 상황 보면요. 레알 마드리드가 아릴라를 상대로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둬버렸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알론소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장염 증세가 심해져서 대회에 아예 불참할 것 같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메시를 거의 풀타임으로 쓰면서 프리킥 골로 역전골을 넣고 FC 포르투를 상대로 승리해버렸습니다. 메시가 있다고 하지만 약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포르투가 패배를 한 거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애틀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보타포그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야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B조 3차전 경기는 정말 난리 날 것 같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